주말 뉴욕 증시는 예상을 깨고 감소한 소매 판매와 예상을 상회한 소비 심리 지표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기술주에 힘입어 막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0.4%가량 올라 1211에 마쳤습니다. 한편 독일을 제외한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예상 밖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중국의 5월 신규 대출과 소매 판매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 미국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배럴당 2.3% 큰 폭으로 하락해 73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발표가 되자 수요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매업체들의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1.2%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달 들어 크게 개선됐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75.5를 기록해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1%로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생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가 결국 강세로 마쳤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장중에 다우는 88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장 막판 기술주 그리고 은행주 게다가 에너지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끝나 1211, 0.4% 가까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가 4주 만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개장 전에 발표된 5월 소매 판매는 예상 밖에 급감하면서 시장에 쇼크를 안겨줬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최호선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매 판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감소세를 보이면서 다우가 장중에 좀 흐름이 안 좋았지만 결국은 플러스, 주간 단위로도 플러스를 냈네요. 예. 그래서 4주 만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간 단위 다우지수 2.8%, 나스닥 1.1%, S&P 500은 2.5% 상승했는데 일단 그 전일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전일에 대한 부담감과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2% 감소 소식에 대한 어떤 실망감으로 장중 0.8%니까 88포인트가 빠졌는데요. 네.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보다 높은 75.35%로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장중 기술주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버텨냈고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이제 금융주 에너지주가 저가 매수가 집중 유입돼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업종별로 봤을 때도 기술주,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투자자들을 울고 울린 것은 결국 소비 관련 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됐던 5월 소매 판매 예상 밖에 급감하는 모습이었고 그 뒤로 그나마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괜찮게 나와서 회복을 좀 한 것 같은데 엇갈린 소비 관련 지표들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일단 소매 판매 그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네. 일단 그 블룸버그 조사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등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소매 판매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실제는 마이너스 1.2%로 발표돼서 일단 소비 회복에 대한 전망을 얻게 했는데요. 차트상 그림을 보시게 되면 월간 단위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가운데 선이 이제 0%인데 0% 이유가 이제 플러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막대 그래프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됐고요. 전체 연 그림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기울기가 꺾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 지수를 보시게 되면 예상치가 이제 74였는데 실제는 75.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보다 상승이 돼서 네.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반등의 어떤 기조가 됐는데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막대 그래프로 이제 그 이번에 발표된 그림이 최근 발표된 그 높이보다 제일 높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 지표가 이제 판매와 심리 지표인데 네. 판매에 대해서는 뭐 저는 4월달 거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유로존이나 저기 그 미국 내 어떤 그 은행주 고발 증권 관련된 고발이라든지 네. 경기 불확성 때문에 이제 소매가 좀 주춤을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 구매 욕구는 높았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수는 상승 요인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유럽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던 지난 5월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의 경우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연저점을 다시금 터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었는데 결국에는 유럽 사태가 있어도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되지 않고 예상보다 더 좋았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 큰 쇼크를 안겨줬던 것은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아닌가 싶은데 소매 판매 ING형과 향후 소비 심리가 지금 같이 나온 상황에서 엇갈린 지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럽에 대한 어떤 시장의 쪼그라든 소비 심리까지는 영향을 안 주면서 유럽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소매 판매는 대폭 둔화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예. 미국에 있어서 소비라는 것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부진한 소비가 미국 경제의 어떤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비가 원래는 이제 빚을 내서 가지고 쓰는 상황이었는데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이제 저축률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재정 정책 이후로 그 돈들이 활성화되려면 개인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유보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경기 확장, 특히 이제 재정 정책 이후에 출구 전략을 찾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돈이 많이 돌아가야 네.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 부분이 심리는 높으나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이제 우려감으로 지수가 좀 밀렸다가 이제 그 심리 지표 좋아가지고 올라갔는데요. 네. 네,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어떤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전망도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조사 그 대상으로 보게 되면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을 2.7%로 전망을 합니다. 네. 5월 달에는 3.2%보다 이제 약화된 걸로 봐서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소비 활성화 훨씬 돼야지 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시장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도 지금 미국도 일본도 다들 디플레 걱정을 하고 있죠. 선진국들은 지금 이머징 쪽과는 달리 디플레 걱정이 오히려 더 큰데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부진한 소비를 끌어올려야 미국의 성장이 좀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5월 소매 판매 예상 밖에 감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미국의 6월 소비 심리 지표는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엇갈린 지표를 받아들였던 그런 주말 뉴욕 증시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지표가 더 나왔습니다. 시장에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챙겨봐야 되겠죠. 미국의 4월 기업 재고가 공개가 되는데 4개월 아니 10개월 내 최고치면은 나쁘지 않았네요, 결과가. 네, 그렇죠. 그래서 기업 재고가 이제 그 월 단위로 하게 되는데 일단 기업 재고와 이제 판매 비율,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그 작년 8월 달부터 재고, 그러니까 재고 대비 판매가 그래프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소비가 연초되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막대 그래프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 재고를 적절하게 유지했다는 거는 판매가 그만큼 이루어진다는 어떤 표시이기 때문에 네. 또 그 지표 자체도 시장 예상 0.5%였지만 조금 낮게 0.4% 나왔지만 큰 변동이 없어서 이날 다우지수 움직임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예. 자, 유럽 쪽도 보니까요. 독일 빼고는 다 그럭저럭 올랐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1% 정도 상승했는데 미국의 지표는 엇갈렸지만 좀 좋은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끝난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개장되면서 예. 그 판매 지표가 안 좋아서 이제 다 유럽도 좀 안 좋게 반응을 했었지만 네. 심리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유럽 지수도 같이 올랐고요. 네. 예, 이날 특히 스페인 문제가 스페인 쪽 그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네. 저는 이제 그리스 문제 일단 터지고 나서 이제 스페인 쪽 문제가 그 파이낸셜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그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문제 때문에 그 스페인의 어떤 그 디플레이션 네.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지수 낙폭이 컸었는데요. 네. 그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 큰 회사인 이날 그 유럽 스페인의 제일 큰 은행인 산데사르
그 회장이 네. 이제 주주총회에서 올해 순이익이 89억 달러 비슷한 것으로 변방을 했고 네. 주당 0.6 유로로 이제 배당직을 유지할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대사르가 이제 6.9% 올랐고요. 네. 2위인 BBVA라는 은행도 5.5%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저축은행 관련해서는 7위 자산순위 7위인 방코드 사바데라는 그 은행이 하위 방콕 퀴브즈 코아노라는 은행이랑 팥병을 취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스페인 국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스페인이 가장 큰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던 부분은 사실상 그 저축은행 M&A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었는데 2, 3위권 정도 되는 저축은행의 합병 작업이 잘 진행돼서 최대 규모의 또한 저축은행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스페인으로부터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유럽 은행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괜찮았다면서요? 예, 뭐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는 안 했지만 일단은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저번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은행들에 대한 어떤 부실압, 네. 부도날 이용, 특히 뭐 AIG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 있음을 해서 미국에서 먼저 또 다시 한번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유럽에 적용을 했었는데 시장에 큰 우려는 아니라는 어떤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유로존의 이제 더블딥 공포는 그러면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좀 사라지는 것인지 짚어봐야겠는데요. 핀란드의 GDP 성장률이 지금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주말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의 지표도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위기의 2막에 진입을 했다. 긴축에 따른 더블딥이 우려스럽다. 유로존에 더블딥 우려가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요.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더블딥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이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건데요. 더블딥이란 거는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중 침체라고 하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된 이후에 이제 짧게 반등이 나오고 또 다시 빠지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게 되면 역 N자형 경기 흐름을 보이는 건데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더블딥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좀 보고 있는데 그에 근거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 무디스가 이제 경기 침체 예측 지수에 따르면 이제 6개월 내 경기 침체가 더블딥 올 가능성 23%를 좀 낮게 본 편이고요. 거기에 이제 전에 말씀했던 그 벤 버냉키 그 연방준비위원장이 네. 더블딥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네네.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이 미국 경제에서 예상 성장률이 이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3%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런 내용은 이제 그 유럽 재정 위기가 최악의 사태인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것이 제외된다면 유럽 금융권 경색으로 민간 투자 유축을 인해서 미국의 소비 둔화가 이루어지는 저성장 국면으로 올 수는 있지만 네. 우려가 되지만 그 이중 침체로 가는 국면은 일단은 약하게 본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이 일단은 미국 부도가 나지 않으면 더블딥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이요. 사실상 주요국 증시만 떼고 봤을 때 독일만 제외하고 다들 플러스로 끝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괜찮은 지표에 주목을 한 것도 있지만 중국발 훈풍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기 과열이 다시금 우려스러울 만한 그런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요. 신규 대출도 나왔지만 무엇보다 주목을 끌었던 것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생산자 물가가 이미 나왔었잖아요. 예, 예. 생산자 물가도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중국의 이제 목표가 3%였는데 3.1%를 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핵심 내용은 연초에 그 중국 정부가 지금 제시를 했던 은행 규제라든지 부동산 규제가 지표로 봤을 경우에 좀 실패로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많이 두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 긴축 정책이라든지 유한화 절상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우려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제 5월달에 48.5% 수출이 늘었습니다. 네, 전년 동월 대비.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4월달에 403억으로 연초 이후에 재확대되는 추세가 있어서 일단 그 대외적인 위안화 절상 압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정부가 즉각적인 어떤 긴축 정책이나 위안화 절상 문제는 유로가 안정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행되기 쉽지 않아서 일단은
좀 이렇게 우려감을 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의 어떤 지난 6월에는 무역 수지가 첫 6년 만에 뭐 적자를 기록했다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위안화 절상 푸시가 조금 덜하긴 했었는데 미국의 4월 무역 적자 규모가 뭐 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중국의 수출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을 미국 측에서 확인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물가 관련 지표도 과열을 보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위안화 절상 푸시를 좀 이래저래 대내외적으로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금 16개월,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주말의 지표까지 저희가 한번 전해드려 봤는데요. 자, 어쨌거나 뉴욕 증시는 4주 만에 주간 단위 플러스를 지금 냈습니다. 뭐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조금 둔화되는 국면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약세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긴 했었는데요. 결국엔 그렇게까지는 빠지지 않는 모습. 이제는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는 9,900선에서든 좀 바닥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은 좀 긍정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시장에 두려워하는 거는 유로존 문제들. 네. 그러니까 이 추세가 돈을 투입해도 돈을 회수하지 못할 거라는 어떤 두려움과 네. 그다음에 그 중국 쪽에 관련돼서 긴축 지금 그 세계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중국의 소비, 네. 그 정부적 소비 정책이 이제 긴축을 가지 않을 거나 이런 우려감이 있었고 네.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재정 정책 확대된 미국도 좀 채권 만기가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 수지 흑자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둔화되면서 더블집을 가지 않을까? 더블집은 얘기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거 기저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 좀 우려하는 거로 끝이 하지 뭐 이렇게 너무 우려하면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도 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 부분에 또 물가 관련 지수도 나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도 몰려 있고 이번 주에 꽤 많은 지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찬찬히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16일에 발표하는 미국 제조업 지표가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의미는 미국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영향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6월 그 뉴욕 제조업 지수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각각 전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표가 좋게 나오면 고용 및 소비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수는 따지면 만선을 좀 지지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조업 지표 얘기를 해주셨고, 물가 지표는 언제 나오나요? 한 3일에 걸쳐 나오는 걸로 지금 화면에는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예, 16일에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17일 나오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모두 전월비 마이너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켓 워치가 집계한 전문가 추정치는 각각 0.1%, 마이너스 0.2% 마이너스인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워낙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낮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아주 좋게 나와버리면 연준의 금리 인상 수준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이 지연되기 때문에 증시로서는 좀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경기 회복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 아마 확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예측치가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 4월 경기 선행지수가 1년 만에 정말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잖아요. 이번에는 뭐 플러스로 반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예, 일단 경기 선행지수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미국 경기는 일단은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으나 그 발목을 누가 잡을 것이냐, 네. 이제 중국이냐 유로존 문제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네. 일단 유로존 문제들은 뭐 헝가리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더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충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오게 되더라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 미국의 경기 지표에 주목을 하면서 네. 그 장중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로서는 말씀드렸던 국가 부도 문제가 실제 될 것인가 네.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뉴스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말에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 최호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기술주가 막판에 장을 끌어올리면서 어쨌거나 플러스로 끝났고 4주 만에 플러스로 지금 돌아선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1670선까지 회복한 상황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끝이 났습니다. 1670선도 회복, 1670 중반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번 주에 1700을 찍어볼 수 있는가, 아마 이것이 어떤 주간 전망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국내 증시가 지난주까지 이제 3주 반등을 해서요. 네. 지금 1600포인트 후반대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면 지난주까지는 그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 국내 기관들과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일정 부분 저희 그 지수가 1600 초반과 1500 후반대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난주에 이제 아까 그 해외 증시 파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그 버냉키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미국 경제에 더블 딥 우려는 없으며 그다음 또 그 지난주에 또 그 유럽 재정 위기의 주범이었던 스페인, 예. 아일랜드,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쪽 국가들이 그 국채 발행에 이렇게 나란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재정 위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주 초에도 작용할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주도 국내 증시는 그 완만하지만은 상승세는 좀 지속이 뒤로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1700을 돌파한다라는 쪽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외 변수들 감안을 했을 때는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1532포인트에서부터 지금 1675포인트까지 꽤 많은 저점 대비 한 10% 이상이나 되는 그런 상승폭을 이미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글쎄 조금 부담스러운 이미 상승을 많이 한 상황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증시를 살펴보면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국내 증시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국내 증시가 지난번에 1750포인트대에서 유럽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면서 1500 초반까지 1530포인트가 빠졌다가 지금 저희 국내 증시는 이렇게 개파락 지수대를 나왔던 158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개파락 지수대가 이제 1710포인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1710포인트대까지 이제 일단은 회복이 이제 관건인데 저희 증시가 보면은 한 60% 정도 바닥에서 올라왔고요. 네. 또 미국 차트를 한번 잠깐 제가 살펴보면요. 네. 미국 차트는 바닥이 이제 9,800포인트가 바닥이었는데요. 지금 1,200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5% 정도도 아직 못 올라온 상태인데 이제 막 반등 시작하는. 저희는 1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특히 국내 투자자들에 의한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좀 단기 성과 위주로 매매를 하고요. 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1680포인트대가 이제 60일 이평선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1700포인트라는 그런 마디 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물량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시 추격 매수보다는 하락 시에 낙폭 과대 종목을 위주로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급등 종목은 또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 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는 미국, 그리고 차트를 보지 않았지만 유럽 쪽과 우리 사정은 이미 다르다. 우리는 이미
저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10% 이상 올라온 상황 속에서 1700이라는 마디 지수도 맞닥뜨리고 있고 위에 이평선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뭐 추가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이 향후 올라갈 상승폭만큼의 어떤 위쪽 룸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하고 이미 많이 올라온 개인들도 이제는 수익 실현을 지수가 오를 때마다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6월 이제 막 중순에 들어선단 말이죠. 6월 말이면 프리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2분기 실적이 나올 테고 그러면은 1700 이상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겠느냐. 1700 뭐 50포인트 이상 최고점을 찍었을 때도 사실 1분기 실적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국내 증시 차트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보면 지난번부터 이제 작년 2009년도에는 11월 달에 이제 1720포인트로 고점이었고요. 그다음에 1월에는 또 1월 21일이 또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실적 발표 시즌이었고요. 올해는 또 4월 26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실적 발표 시즌이었고 그리고는 한 달씩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한 달간 조정을 받고 지금 6월에 오면서 지금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7월 한 중순까지는 좀 상승세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완만하지만 상승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매수 동향을 보면은 매수 동향이 외국인이 아닙니다.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자금 규모도 크고 장기적으로 보니까 주가가 올라도 계속적으로 추격 매수해서 과거에 IT나 자동차 같은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약간 단기 성과 위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보면 낙폭 과대 종목이 가장 상승률 1위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철강, 그전에 뭐 건설 많았죠. 맞습니다. 뭐 건설주를 비롯해서 또 지난주에는 뭐 거의 한 주가가 4분의 1토막까지 났던 평산 같은 종목들, 그런 현진 소재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왔고 또 조선주였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 같은 거는 현대미포는 10만 원, 현대중공업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해운주도 여전히 28,000원 또 한진해운 같은 가니까 28,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고 한 것처럼 보면 낙폭 과대 종목을 이 박스권에서 두고 지금 국내 투자자들은 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시장에 전면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기존 주도주였던 IT 자동차만의 매수보다는 이런 낙폭 과대 종목이었던 종목들도 일정 부분 포트에 편입을 해서 이렇게 매매를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T나 자동차들도 기존에는 무작정 보유 홀딩 전략이었었는데 지금은 보면 기아 자동차는 올라가는데 현대자동차는 못 올라가고 자동차 부품주는 또 못 올라가고 또 IT에서도 최근에는 IT 약간 소형주들은 좀 이렇게 지난번에 1600 초반에 빠졌던 지수 가격대에서 좀 오르질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기아차나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렇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존의 업종 1등 대표주들은 아직까지는 낙폭 과대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분기 실적도 조금 좋아진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고 2분기 실적은 좋을 건데 지금 이래저래 많이 눌려서 낙폭이 좀 심했었던 그런 종목을 잘 교집합을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기존 주도주하고 함께 담아보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오디텍, 그 전에도 계속해서 IT라든가 관련 부품주, 장비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 왠지 분위기가 낙폭과대 종목을 하나 들고 나오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이제 계속 제가 이 시간에 이제 IT 종목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IT 종목이나 자동차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낙폭이 굉장히 커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한번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다 아시는 종목인데요. 성광밴드라는 종목입니다. 성광밴드는 석유, 화학, 발전, 설비, 이 조선 등의 산업에 사용되는 산업용 대형 피팅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국내에 있는 태광이라는 업체하고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면 2008년 초반까지 조선 산업의 호황과 플랜트 산업의 호황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2008년 금융위기하고 2009년 하반기에 그 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근데 그 성광밴드는 그 주가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플랜트 산업의 수주와 이 궤를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그 GS건설이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런 종목들이 플랜트 수주를 한 뭐 사상 최대인 한 390억 불을 이렇게 수주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네. 올 1월부터 그 유럽의 재정 위기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플랜트 공사 이렇게 밸류 체인을 보면요. 그 원청 업체인 그 건설사나 네. 조선사들이 이제 그 수주를 따내면은 네. 보통 뭐 한 3년 정도의 공사 기간 동안에 네. 이제 설계가 끝나고 그 기자재나 부품 업체들한테 발주를 주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아, 수주 따오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런 부품 업체들한테 이제 발주를 주는데 네. 그러면 2009년 하반기에 공사 수주를 했으니까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정도는 이제 이런 기자재나 부품 업체들한테 이제 발주를 주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업체들이 이제는 하반기부터 그 수주 모멘텀을 기록해서 실적의 증가세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 대형 플랜트 수주들을 따놓은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면 결국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상 낙폭 과대돼 있는 종목인데 결국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하락해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는 성광밴드 차트 보면서 얼마에 사면 좋을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31,500원까지 2010년 1월에 갔다가 이게 급락했던 이유가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뭐 16,000원대 초반, 장중에는 뭐 이랬었고요. 보통 지금 18,000원이 바닥입니다. 18,000원이 바닥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이렇게 그 거래량이 늘면서 지난 앞에 거래량은 이제 투매에 의한 거래량 증가였고 이 물량을 받아내고 지금 지난주부터 후반에 거래가 늘면서 5일선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네, 그러네요.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뒷받침이 되면은 이번에는 그 한 2만 지난번에 급락하기 전 가격대인 22,000원은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그 기관들의 그 낙폭 과대에 근거해서 매수가 이루어지면은 그 전에 급락하기 전이었던 24,000원대 정도까지도 낙폭 과대에 의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다시 뭐 이래저래 악재 만나서 꺾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제 손절매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 5일선 쌍바닥이었던 18,000원 정도를 이 손절매 가격으로 두시고 뭐 그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 가격은 네. 뭐 금요일 날 한 19,8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9,250원으로 이렇게 좀 밀리는 영망치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도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성광밴드 지난주 금요일 종가 정도에서 잡아서 바로 급락 전 가격까지는 1차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광밴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자기 자본 대비 250%, 국내은행은 5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외은 지점들은 당장 오는 7월부터 한도를 넘는 신규 선물한 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계가 오는 7월부터 철강 제품 가격을 최대 20%가량 인상합니다. 제철 원료 가격이 오름에 따라 포스코가 4월에 이어 7월에도 기차 가격을 올리려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스코는 주요 제품 가격 인상안을 이르면 21일 내놓는다고 하는군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과의 FTA는 10년 이내 양국 교역량의 90% 이상을 개방할 정도로 자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창간 50주년을 맞은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 한중 FTA의 후속 일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6.2 지방선거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선거 결과와 더불어 인적 쇄신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세종시와 4대강 등 주요 국책 현안에 대한 방향도 밝힌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96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해에는 92개 기관장 가운데 4명이 해임 건의 판정을 받아 물러났었는데요. 올해에도 서너 명 정도가 해임 권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내 주요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에 있는 이종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드디어 선물한 규제안을 외환시장이 예측했던 대로 주말에 내놓았습니다. 결국 외국은의 국내 지점에 대해 규제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규제 내용을 보니까 국내은행은 자기 자본의 50%, 중요한 그렇죠. 예. 외국은행 지점 같은 경우에는 250%로 제한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13일이죠. 선물한 규제안 등을 골자로 한 자본 유출이 관리 강안을 발표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키포인트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으로 해서 선물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덧붙여 이 선물한 규제를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임종영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제 이런 선물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요. 네. 이번 대책으로 자본 유출의 변동성이 완화돼 대부분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했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멘트를 나눴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자본 유출인 관리 강안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선물한 포지션 한도 신설 운영이 있고요. 또 외화 대출 관리 강화, 또 외환 건전성 관리 강화도 이제 세 가지인데요. 네.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보면은 국내은행은 전원 말 자기 자본 대비 50%를 설정을 했고요. 네. 외환 지점은 250%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국내 종금 및 증권사는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선물한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계획이고요. 네. 덧붙여 선물한 포지션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거래기업들 간의 은행 부담을 감안해서요. 네. 시행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좀 두기로 했는데요. 사실 선물한 포지션 한도는 외국은행 지점을 겨냥한 조치인데요. 네. 현재 국내은행 중에서는 워낙 자기 자본이 높기도 하지만요. 네. 선물한 포지션 비중이 한 50%가 되지 않습니다. 50% 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제약을 안 받지만요. 네. 외국계 은행 지점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 낮은 상태에서 선물안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포지션 비중이 301%, 최고 901%가 되거든요. 900%가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외연 지점을 겨냥한 조치이기 때문에 외연 지점이 이번 조치에 따라서 선물안 포지션을 축소할 수밖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선물안 포지션에 좀 눈여겨볼게요. 외화 대출의 외화 대출도 해외 사용 용도로만 좀 제한한 거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엔화 대출을 받아서 국내 시설 투자에 사용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서 외화 대출의 경우 국내 시설 투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고요. 또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상시적 종합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자본 유출이 모니터링 본부를 설치키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책은 아마 입법 요구 기간 감안하면요. 예. 7월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자, 7월부터 시행이면은 약간의 선물한 포지션 초과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둔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그렇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네요. 일단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말씀하신 대로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유예 기간을 둔 게 특징인데요. 네. 일단은 시행 시기는 입법 예고 등을 거쳐서 7월 중 시행되지만 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 시행 시기는 이제 10월부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외국계 은행 지점으로부터 준비할 시간을 많이 준 거죠. 네. 또 그리고 선물한 포지션 제한에 선물과 외환, 통화사업, NDF 등 통화 관련 모든 파생 상품을 넣은 게 좀 특징입니다. 또 정부가 또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대책의 배경을 별도의 사안 형식으로 배포를 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외국의 경우 입법 배경을 사안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가 외국계 은행을 겨냥한 조치다 보니까요. 보도자료 외에 또 사안 형태의 별도로 이렇게 배포한 것이 특징이고요. 네. 또 분기별로 이제 시장 상황, 경제 여건, 기업 활동 등을 살펴서 네. 포지션을 이제 재조정하는 것도 이번 네. 조치의 특징인데요.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이게 이 정부 이번 조치가 이제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네. 건데요.
사실 그 전문가들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그 이미 예고가 돼 있었고 그 유예 기간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뭐 크지 않을 거다. 예, 그런 게 반응인데요.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외국계 이 선물한 규제가 그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은행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규제하더라 이러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계 은행들이 뭐 우리 정부에 사실상 맞설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그리고 외국계 은행들이 그 자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뭐 한국의 외환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네. 그 이제 로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그러니까 선물한 조치만으로는 외환 시장에 별 영향은 없겠지만요. 네. 그 외국계 은행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외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유예 기간도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 선물한 규제 얘기가 나온 것은 또 조금 되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할런지 곧바로 반응을 해줄런지 어느 정도의 폭으로 해줄런지는 지금 일단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한 그 정도의 톤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7월인데요. 또 철강업계에서는 7월에 가격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뭐 최대 철강 제품을 한 20%가량 올린다라고 하는데 국내 그 시장 구조 특성상 포스코가 올리면 다른 업체들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계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포스코가 가격을 올리면은 뭐 국내 철강사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은 포스코는 그 7월부터 그 철강 제품 가격을 그 최대 20%가량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뭐 세부 인상안은 이름은 오늘 20일 발표 예정인데요. 네. 그 포스코가 그 가격 인상에 나서는 데는 그 제철 원료값이 또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세계 최대 철강석 공급상인 그 브라질 발레가 있는데요. 그 발레사가 그 최근 이제 주요 철강사의 그 3, 4분기 공급 가격을 2, 4분기에 비해 35% 올리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네. 비단 이것은 또 포스코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현대제철이라는 동국제강 다른 전셔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이번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은 올해 그 철강 제품 가격이요. 그 지난해에 비해서 한 두 차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40, 50%가량 그 수직 상승하기 때문에요. 뭐 조선, 건설, 뭐 자동차, 기계, 중공업 철강 포지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들의 경우 네. 그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4월에 이미 뭐 최대 한 25%의 그렇죠.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이번 7월에 다시 또 최대 한 20% 가격 인상이 철강 제품의 경우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뭐 한중 FTA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중과 뭐 양 정상이 서로 뭐 FTA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철경제신문이요 창간 50주년을 맞아서 지금 김종훈 그 통상교섭 본부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그 한중 FTA가 그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거다 이런 그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그 김종훈 본부장의 말을 빌려보면은 낮은 수준의 FTA가 아니고 그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한다 이런 점을 좀 명확히 했는데요. 네. 그 김종훈 본부장의 좀 발언을 정리해 보면요. 뭐 10년 이내에 그 양국 교역량의 90% 이상을 개방할 정도로 자유화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 10년 이내 양국 교역량 90% 개방 수준은요, 그 한미 FTA하고 한EU FTA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제 개방 수준이 높은 거고요. 네. 또 한중 FTA에 대해서는 그 올해 말까지는 그 민간 품목에 대해서 협상을 좀 마무리하고요. 내년 초부터 그 본격적인 협상을 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덧붙여 그 김종훈 본부장이 그 현재 그 한EU FTA 비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미국이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에 대해서 그 유럽이 상당히 좀 반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훈 본부장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국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만약에 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가 그 국회 관련 법안을 통과한다 그러면요, 네. EU가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7시 43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약 한 15분 정도 후면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실 6.2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다시 입을 떼는 거라서 어떤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갖고 언급이 될지 지금 관심사인데 아무래도 뭐 정부와 청와대 인적 쇄신 내용도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마 그 핵심은 그 지방선거 등으로 드러난 그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그 대통령으로서 그 국내 뜻을 수용하겠다. 네. 그런 게 될 거고요. 뭐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적 쇄신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국정 현안들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키포인트는 이제 그 뭐 인적 쇄신은 어느 정도 그 언급이 될 것 같고요. 네. 상당 부분요. 문제는 이제 세종시하고 4대강인데요. 그 세종시와 4대강에 대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세종시는 출구 전략을 감안하고요. 네. 4대강을 이제 강행하겠다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국정 최고 통수권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될지 또 합의점을 찾을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6.2 지방선거 때문에 미뤄뒀던 라디오 연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금 선거에 처음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라디오 연설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또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국내 주요 일정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죠. 그렇죠. 그 이번 주는 뭐 그 선물한 규제 방안에 대한 그 외환시장 동향이 일단 관심이 될 것 같고요. 네. 덧붙여서 그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도 발표되는데요. 또 어떤 기관장이 해임 공고를 받을지도 좀 시장에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그 일정별로 보면요. 그 14일이죠. 14일 오늘은 그 기획재정부도 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리고요. 네. 이번 운영회에서는 그 공공기관과 그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 해임 공고를 받은 기관장이 뭐 당초 한두 명에서 뭐 3명에서 5명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명의 많은 기관장들이 해임 공고를 받을지가 좀 관심거리고요. 네. 또 14일에는 한국은행에서 그 5월 수출입 물가 동향을 내놓습니다. 또 15일에는 국세청에서 그 원가 허위 계산 기업 세금 추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 이제 국세청이 공격적으로 뭐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런 이의 일환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16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1사분기 그 자금순환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뭐 2009년 그 말 자금순환 동향에서는 개인의 금융자산이 그 147조 원으로 급증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2010년 1사분기에는 뭐 증가폭이 좀 크게 둔화됐을 거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둔화됐는지가 좀 키포인트고요. 또 16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4월 통합 재정 수지를 발표합니다. 네. 또 17일에는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그 4월 중 그 가계대출 동향이 공개되는데요. 3월에서는 가계대출 동향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제 4월에서도 그 증가폭 둔화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느 정도가 더 둔화됐을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18일에는 그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그 대외경제 장관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그 지역별 국가별 그 경상수지도 발표합니다. 네, 뭐 수출입 물가, 세금 추징, 가계대출 경상수지 이번 주 국내에서도 챙겨봐야 될 일정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장중에 다우가 108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결국 종가 1211선까지 올라온 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장 막판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요. 개장 전에 발표됐던 5월 소매 판매가 예상 밖에 급감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크게 좀 키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발표된 6월 소비 심리 지수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중국 관련 지표와 더불어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1670까지 올란 우리 증시, 미국 분위기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